4. 상대를 이해시키는 지름길.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했을 때 아무 말이나 퍼붓고 나면 확실히 여러분의 속은 시원해질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어떻게 될까? 상대도 여러분처럼 속이 시원해질까? 여러분의 도전적인 말투와 호전적인 태도를 보고도 상대가 편하게 여러분에게 동의할 수 있을까? 우드로 윌슨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게 오면 그 순간 나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당신을 맞상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게 와서 우리 앉아서 함께 상의해 봅시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왜 서로 다른지,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하고 얘기하면 우리는 서로 의견 차이가 크지 않고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으니 화합하고자 하는 의지와 솔직함, 그리고 인내만 있으면 얼마든지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드로 윌슨이 한 이 말의 진가는 존 디 록펠러 2세만큼 잘 알아본 사람도 없을 것이다. 1915년 록펠러는 콜로라도주에서 가장 심하게 미움을 받던 사람이었다. 미국 산업 역사상 최악의 파업이 일어나 주 전체를 뒤흔들며 2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성난 강부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콜로라도 석유 강철 회사는 록펠러의 소유였다. 회사 기물이 파손되자 경찰이 투입돼 유혈 진압을 시도했고 그 와중에 파업 중인 강부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이런 시기, 즉 온통 증오로 미쳐 날뛰던 그 시기에 록펠러는 파업 중인 강부들을 설득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는 설득해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몇 주 동안이나 애를 쓰고 난 후 마침내 록펠러는 파업 대표위원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었다. 이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걸작이었다. 연설의 결과는 놀라웠다. 록펠러를 집어삼킬 듯 거세던 증오의 물결이 가라앉았다. 수많은 추종자들도 생겨났다. 그가 연설에서 너무나 우호적인 방식으로 사실을 제시했기에 파업 강부들은 그동안 그렇게 격렬하게 싸워온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고 일터로 돌아갔다. 그 유명한 연설의 도입부가 아래에 있다. 얼마나 우호적인 느낌이 넘치는지 주목해 보길 바란다. 명심할 점은 이때 록펠러의 연설을 듣던 사람들은 며칠 전만 해도 그를 사과나무에 목매달아 죽이자고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펠러는 마치 의료 청교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말하듯 온화하고 다정하게 연설을 했다. 그의 연설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많은 식구들을 만나보고 나니 여기에 서게 된 것이 자랑스러우며 우리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친구로서 서로 만난 것이고 상호 우호의 정신과 공동의 이익이 있고 내가 여기 있게 된 것도 다 여러분의 덕이다 등의 구절로 가득 차 있다. 오늘은 제 생애에서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이 위대한 회사의 직원 대표, 관리자, 임원들 모두를 한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행운을 가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제 평생 이 모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만남이 2주 전에 열렸더라면 저는 몇 사람 알지도 못한 채 여러분 대부분에게 낯선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저는 지난 1주 동안 남부 탄강 지역에 있는 모든 현장을 방문해서 자리를 비우신 몇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대표위원들과 개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낯선 사람으로가 아닌 친구로서 이 자리에 모였고 이런 상호 우호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공동 이익을 토론하기 위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무척 흐뭇합니다. 이 모임은 회사 관리자와 직원 대표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저는 주주와 중력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가령 록펠러가 다른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해보자. 그가 강부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회사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실들을 그들의 면전에 들이댔다고 치자. 그가 강부들 잘못이라는 말투로 말했다고 치자. 모든 논리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잘못이라는 점을 증명했다고 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더 큰 분노와 더 큰 증오, 더 큰 소요가 일어났을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반감과 악감정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이 세상 어떤 논리로도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 야단치는 부모들이나 윽박지르는 상사나 남편, 잔소리하는 아내들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억지로 몰고 가거나 강제한다 해서 그들의 의견이 당신이나 내 의견과 같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언제까지고 상냥하고 다정하게 대할 때 그들의 의견이 바뀔 가능성이 더 높다. 링컨 역시 이미 100여 년 전에 이런 요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꿀 한 방울이 한 통의 쓸개즙보다는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오래된 금언에는 진리가 담겨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라는 점을 확신시켜야 한다.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꿀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만 하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그는 아주 쉽게 납득할 것이다. 요즘 사업가들은 파업자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고 있다. 예를 들면 하이트 자동차 회사에서 공장 직원 2,500명이 임금 인상과 유니언 쇼제 방식을 요구하며 파업을 일으켰을 때 사장 로버트 F. 블랙은 화를 내거나 비난 협박하면서 독재와 공산주의를 들먹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파업자들을 칭찬했다. 그는 지역신문에 근로자들이 평화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광고를 냈다. 파업 시위 중간에 시간이 남는 것을 본 그는 수십 개의 야구 방망이와 글러브를 사다 주고는 공터에서 야구를 하도록 권유했다. 볼링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볼링장을 임대해 주기도 했다. 블랙 사장이 이렇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자 우호적인 태도가 항상 그렇듯이 우호적인 태도가 되돌아왔다. 파업 근로자들이 빗자루와 쓰레받기, 손수레 등을 빌려다가 공장 주변에 널려있던 성냥과 신문, 담배꽁초 등을 치우기 시작했다. 한번 상상해보라. 파업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과 유니언 숍을 위해 싸우는 가운데 공장 바닥을 청소하는 광경을. 미국 노동운동의 길고 지긋지긋한 역사 속에 이와 같은 광경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파업은 아무런 악감정이나 상처도 남기지 않고 일주일 만에 평화로운 협상으로 끝을 맺었다. 가장 변론을 잘하는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데니얼 웹스터는 생김새가 신과 같았고 구약 성서의 여호와처럼 말을 했다. 하지만 그도 다음과 같은 우호적인 언급으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주장을 시작했다. 배심원들께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점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주목해 보실 것이라 믿습니다만, 여러분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시므로 이런 사실을 가지는 중요성을 쉽게 인지하리라 생각합니다. 밀어붙이지도 고압적이지도 않았다. 상대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웹스터는 부드러운 말로 조용하고 우호적으로 접근했으며 그가 유명해진 데는 이런 점이 한몫했다.
여러분에게 파업을 해결하거나 배심원 앞에서 주장을 펼쳐야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세를 깎는 일은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도 우호적인 접근법이 유효할까? 사례를 살펴보자. 기술자인 스트라우브는 집세를 깎고 싶었다. 그는 집주인이 깐깐한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카네기 강좌에 와서는 그는 이때 일을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집주인에게 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집을 비우겠다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사실 내가 원한 건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집세를 깎을 수만 있다면 그대로 있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이 세를 깎으려 해봤지만 다들 실패했으니깐요. 다들 내게 집주인이 정말 대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내가 지금 사람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는 참이니 한번 집주인에게 적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쓴 편지를 받고 집주인이 비서를 데리고 찾아왔더군요. 나는 문간에서부터 휴업의식의 반가운 인사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호의와 활기가 넘쳤다고나 할까요? 집세가 비싸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는 얘기부터 시작했죠. 정말로 나는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아낌없이 칭찬을 했습니다. 나는 그가 건물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칭찬을 늘어놓은 다음 한해 더 살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전에 이런 식으로 집주인을 대하는 임차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임차인들이 불평만 늘어놓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편지 14통을 보냈는데 그 중에는 명백히 모욕적인 편지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층에 사는 사람이 코 고는 소리를 멈춰주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처럼 만족스러워하는 임차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내 집세를 조금 깎아주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조금 더 깎기를 바랐기에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을 얘기했죠. 그는 두말 없이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얘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다 말고 그가 내게 묻더군요. 집안 장식 중에 제가 해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만일 내가 다른 임차인들이 했던 방식으로 집세를 깎으려고 했다면 분명 나 역시 그 사람들처럼 실패했겠죠. 내가 성공한 건 우호적으로 공감하며 칭찬하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로 여성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자. 사교계 유명인사로서 롱아일랜드 해변에 있는 가든시티에 사는 도로시 데이 부인의 경우이다. 며칠 전 친한 친구들 몇 명만 불러서 오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행사였죠. 당연히 모든 게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 일에는 보통 수석 웨이터인 에밀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오찬 모임은 대실패였습니다. 에밀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달랑 웨이터 한 명만 보내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더구나 그 웨이터는 인류 서비스가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는 풋내기였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주빈을 걸핏하면 맨 마지막에 챙기더니 심지어 커다란 접시에 아주 조그만 샐러리 하나만 달랑 갖다 놓기도 하더군요. 고기는 질겼고 감자는 기름 범벅이고 아주 끔찍했습니다. 불편함을 견디느라 무진장 애를 써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나기만 해 에밀. 속이 후련하게 한마디 해줄 테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건 수요일인데 그 다음날 저녁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에밀을 혼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를 화나게 하고 반감만 가지게 할 뿐이니깐요. 그러면 또 에밀은 앞으로는 저를 돕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나 버릴 테고요. 그와 처지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재료를 사온 것도 요리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웨이터 가운데 좀 덜 떨어진 친구가 있는 거야 그렇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죠. 제가 화를 내는 게 너무 엄한 것이 아닌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책을 하는 대신에 우호적인 방식으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즉, 그를 칭찬하는 걸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이런 접근 시도는 멋지게 들어맞았습니다. 그 다음날 에미를 만났습니다. 그는 환한 얼굴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싸움을 벌일 태세였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봐요, 에밀. 내가 모임을 가질 때 당신이 도와주면 정말 마음이 든든하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뉴욕 최고의 수석 웨이터니까 말이에요. 물론 당신이 재료를 사거나 요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아마 당신도 수요일 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구름이 걷히고 에밀이 웃음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부인. 문제는 요리사 쪽에서 일어난 것이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모임을 계획 중인데 에밀, 조언이 필요해요. 그 요리사를 계속 써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부인.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저는 다시 오찬 모임을 열었습니다. 에밀과 상의해서 메뉴를 정했죠. 저는 그에게 주는 팁을 절반으로 깎는 것으로 끝내고 전에 저지른 실수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식탁은 수십 송이 붉은 장미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밀이 항상 곁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메리 여왕을 모시는 자리라 할지라도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에밀은 이번 모임에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또 식기 전에 나왔습니다. 완벽한 서비스였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올 때는 한 명이 아니라 4명의 웨이터가 시중을 들었습니다. 요리 위에 마지막으로 달콤한 민트를 뿌릴 때는 에밀이 직접 시중을 들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떠나면서 그날의 주빈이 제게 묻더군요. 저 수석 웨이터에게 마법이라도 거셨나요? 이렇게 훌륭한 서비스와 정성은 여태껏 본 적이 없네요.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우호적인 접근과 진정한 감사라는 마법을 사용했었으니깐요. 내가 미주리주 서북부에서 맨발로 숲을 가로질러 시골 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 어느 날 나는 해와 바람 이야기를 읽었다. 해와 바람은 서로 자기가 더 세다고 뽐내고 있었는데 바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지. 저기 외투를 걸치고 걸어가는 나이든 나그네 보이지? 나는 너보다 그 외투를 빨리 벗길 자신이 있어. 구름이 해를 가리자 바람은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거의 태풍이 부는 것 같았지만 바람이 강해질수록 노인은 외투를 꼭 끌어안았다. 마침내 바람이 포기하고는 잠잠해졌다. 이번에는 해가 구름 뒤에서 나와 노인에게 다정하게 웃어주었다. 얼마 안 되어 노인은 이마를 훔치며 외투를 벗어들었다. 해는 바람에게 부드러움과 다정함이 힘이나 분노보다 항상 강하다고 일러주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살아생전에 가볼 수 있으리라고 감히 꿈도 꾸지 못한 교육과 문화의 역사적 중심지 보스턴에서는 이 이야기를 읽던 어린 시절에도 이 얘기가 담긴 진리가 실제로 펼쳐지고 있었다. 그것은 의사인 비박사에 관한 얘기로 그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내 강좌의 수강생이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그때 일을 들려주었다. 당시 보스턴의 신문들은 허위 의료 광고, 그러니까 낙트 전문가라든가 돌팔이 의사들이 내는 광고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남성성의 상실이라든가
다른 무서운 얘기들로 겁을 먹게 해서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끌어내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들의 치료라는 게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끊임없이 겁을 주는 것일 뿐 실제 치료는 전혀 없었다. 낙태 전문가들에 의한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았는데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약간의 벌금을 물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써서 풀려나는 게 대부분이었다. 상황이 너무 악화되자 보스턴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연히 일어섰다. 성직자들은 설교를 통해 신문의 광고 행태를 비난하고 이런 광고가 더 이상 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시민단체, 기업, 여성단체, 교회, 청년단체 등이 모두 비난을 하며 퇴치운동에 나섰지만 성과가 없었다. 주의회에서도 이런 불건전 광고를 불법화하고자 하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뇌물과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비 박사는 보스턴 열성 기독교인 공동체인 모범 시민위원회의 의원장을 맡고 있었다. 위원회에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런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비 박사는 이전에 보스턴 사람 누구도 한 적이 없는 어떤 일을 시도해 보았다. 친절, 공감, 칭찬이란 방법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는 신문사가 광고를 중지하기를 원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보스턴 헤럴드즈 편집장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얼마나 그 신문을 좋아하는지 말했다. 기사의 소재도 선정적이지 않고 깨끗하고 사설도 훌륭해서 자신이 항상 애독하고 있으며 온 가족이 함께 읽기에 좋은 신문이라고 말했다. 비 박사는 자신이 보기에 보스턴 헤럴드지는 뉴 잉글랜드 주에서 가장 좋은 신문일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로 보더라도 인류에 속하는 신문임에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다. 그런데 어린 딸이 있는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며칠 전 저녁에 딸이 그에게 와서 신문에 난 광고, 그러니까 낙태 전문가의 광고를 큰 소리로 읽더니 그 가운데 한두 구절의 의미가 뭔지를 묻더랍니다. 솔직히 제 친구는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보스턴 헤럴드지는 보스턴의 상류 가정에는 다 배달되는데 제 친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집 말고도 수많은 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편집장님께서 어린 딸이 있다면 따님이 그런 광고를 읽도록 놔두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따님이 그런 광고를 보고 편집장님께 물어본다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보스턴 헤럴드 같은 멋진 신문이,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한 신문이 이런 오점이 있어 몇몇 아빠들의 경우 딸이 이 신문을 들고 오는 것조차 무서워하게 되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수천의 독자들이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틀 후 보스턴 헤럴드지 편집장이 비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박사는 이 편지를 수십 년간 서류함에 넣어 고이 보관해오다가 최근 내 강좌에 참여하면서 나에게 주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내 앞에 그 편지가 놓여 있다. 보낸 날짜는 1904년 10월 13일로 되어 있다. 비 박사님께 이번 달 11일에 신문사 편집장 앞으로 보내주신 편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편지가 제가 편집장이 된 일에 지속적으로 고민해오던 조치를 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보스턴 헤럴드지는 가능한 한 모든 혐오스러운 내용의 광고를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대 의료 광고나 낙태용 세척기 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는 완전히 제거될 것이며 지금 당장 배제하기 힘든 다른 모든 의료 광고에 대해서는
절대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도움을 주신 박사님과 보내주신 편지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W.E. 하스켈 편집장 드림. 수많은 우화를 지어낸 이솝은 기원전 600년경 크로이소스 왕 치하의 그리스에서 궁정노예 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가 인간 본성에 대해 가르친 진리는 2500년 전 아테네뿐만 아니라 지금의 보스턴과 버밍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해가 바람보다 더 빨리 외투를 벗길 수 있다. 친절과 우호적 접근, 그리고 칭찬은 세상 어떤 비난과 질책보다도 더 쉽게 사람의 마음을 바꿔 놓을 수 있다. 링컨의 말을 명심하자. 꿀 한 방울이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그러므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다음 방법을 따르라.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 4.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5. 소크라테스의 비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견해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 토의하는 것보다 견해가 서로 같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같은 견해임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서로가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차이가 있다면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일 뿐이란 점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에 네 하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가능하면 상대가 아니요 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오버스트릭 교수는 자신의 책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니오라는 반응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 누구든 일단 아니오라고 말하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 일관성을 지키도록 요구하게 된다. 그가 나중에 아니오라는 대답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이미 소중한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려서 일단 아니오 하고 나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작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 네라는 대답을 몇 번 이끌어낸다. 그럼으로써 듣는 사람의 심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환하도록 만든다. 그것은 마치 당구공의 움직임과 같다. 일단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방향을 약간 바꾸는데도 힘이 필요하며, 더구나 반대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든다. 이와 관련한 심리적 패턴은 아주 분명하다. 누군가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실제 의미가 그러했다면 그는 단 3글자 단어를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한 것이다. 그의 분비기관, 신경, 근육의 전 유기체가 직결해 거부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가끔씩은 눈에 보일 정도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미미하게 신체적인 수축이 발생하거나 수축 준비 상태에 들어간다. 간단히 말해 신경과 근육의 전 체계가 수용에 대한 거부 태세를 취하는 것이다. 그 반대로 네라고 대답하면 위축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유기체는 정향적이고 수용적이며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네라는 대답을 많이 이끌어낼수록 최종적인 제안으로 상대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네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무척 간단한 기술이다. 하지만 무시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서두에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내므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여겨질 정도다. 개혁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들과 토론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보수적인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만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실제로 얻는 게 무엇인가? 만일 상대를 화나게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상대를 설득하고자 했다면 그는 심리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학생이든 고객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처음에 일단 아니오라고 대답하게 만들고 나면 그 억센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천사의 지혜와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제임스 에버슨 씨는 뉴욕시에 있는 그리니지 저축은행에서 일하는데 한 번은 이 네네 기술을 사용해 놓칠 수도 있었던 잠재 고객을 잡을 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고객 한 분이 계좌를 새로 개설하려고 은행에 왔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을 주고 내용을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질문에는 기꺼이 대답을 했지만 다른 질문에는 완강히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 이전이었다면 그 잠재 고객에게 그런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저희 은행에서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얘기했겠죠. 부끄럽게도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최후 통첩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고요. 은행에 오면 은행의 규칙을 따라야 하지 은행의 규칙이나 규정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의 태도는 고객이 되기 위해 저희 은행을 찾아온 사람에게 환영받는다거나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날은 약간의 양식을 적용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행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네 하는 대답을 끌어내는 것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말에 동의를 표하면서 그가 대답하기를 거부하는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손님이 예금을 남기고 사고를 당하셨을 경우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예금이 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가 네, 그야 물론이죠 하고 대답하더군요. 계속해서 손님이 사망하셨을 경우 저희가 손님이 바라시는 대로 지체 없이 정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그가 다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은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정보를 요구하는 것임을 깨닫고 나자 그 젊은 고객의 태도가 부드러워지면서 변하더군요. 은행을 나가기 전에 그는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제 권유에 따라 어머니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 계좌를 열고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모든 정보도 기꺼이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네 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고 나니까 그는 문제가 되었던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제가 권유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웨이팅하우스의 세일즈맨인 조셉 앨리슨 씨의 얘기를 들어보자. 제 담당 구역에 저희 회사가 꼭 확보하려는 고객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제 전임자가 10년간 공을 들였지만 헛수고였죠. 저도 그 구역을 맡고 3년간 열심히 찾아갔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전화하고 방문한 지 13년이 돼서야 저희는 마침내 그에게 모터 몇 대를 팔았습니다. 그 모터들이 괜찮다는 판명이 나기만 하면 수백 대를 더 팔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기대는 그랬습니다. 성능이요? 물론 성능이 좋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3주 후에 저는 의기양양하게 그 고객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나를 맞이한 수석 엔지니어가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앨리슨, 자네 회사 모터를 더 사지 못할 것 같소. 왜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당신네 회사 모터는 너무 뜨거워요. 도저히 만질 수가 없어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논쟁을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는 대답을 유도해낼 궁리를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스미스 씨. 당신 말에 100% 동감합니다. 모토가 너무 뜨거워진다면 그런 모토를 더 사서는 안 되겠죠.
전국 전기 제조업 협회의 규정에 따른 기준보다 뜨거워지는 모터를 사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뇌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저는 전국 전기 제조업 협회 규정에 따르면 전격 모터는 실내 온도보다 40도 이상 뜨거워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모터는 그보다 훨씬 뜨거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공장 실내 온도가 어떻게 되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아마 24도 정도일 겁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공장 실내 온도가 24도인데 그보다 40도 높다면 64도가 됩니다. 64도나 되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 손을 갖다 대면 화상을 입지 않을까요? 라고 하자 그는 다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모터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자 그는 그래요. 당신 말이 맞네요. 라며 제 말을 받아들이더군요. 대화를 조금 더 나누다가 그가 비서를 부르더니 다음 달에 약 35,000달러에 해당하는 물량의 상품을 주문하도록 지시하더군요. 수년 동안 수천 수만 달러의 이익을 날리고 나서야 마침내 저는 논쟁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네, 네 하는 대답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득이 되고 또 재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성가신 소크라테스는 비록 맨발로 다니고 40이 되어 머리가 벗겨진 뒤 19 처녀와 결혼하긴 했지만 청년처럼 원기왕성하게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오직 몇몇밖에 이루지 못한 일, 즉 인간의 사고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일을 해냈다. 그리고 그가 죽고 2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목청을 높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위인들 중에 가장 현명하게 설득을 잘하던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그의 방법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었을까? 절대 아니다. 그건 소크라테스의 방법이 아니다. 그는 그보다 훨씬 고수였다. 오늘날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불리는 그의 방식은 내내 반응을 유도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상대에게 던졌다. 그는 상대의 동의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동의를 얻는 질문을 상대에게 하나씩 해나갔다. 상대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조금 전만 해도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을 결론에 마침내 다다랐음을 상대가 알게 될 때까지 그는 질문을 계속해 나갔다. 다음번에 상대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 좀이 쑤실 때가 오면 맨발의 나이든 소크라테스를 떠올려라. 그리고 상대에게 부드러운 질문, 즉 상대가 네, 네 하고 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져라. 중국에는 변치 않은 동양의 태고적 지혜를 간직한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다. 사뿐히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 중국인들은 식자층을 중심으로 5000년 동안 인간 본성을 연구하여 엄청난 지혜를 쌓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사뿐히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 그러므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라.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 5. 상대가 선뜻 네,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라.